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계시는 김상환 교수의 왜 칸트인가라는 책입니다. 칸트의 등장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와도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게 되듯 칸트의 등장으로 그동안 철학의 조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 챕터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의 인식론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 내면에 있는 마음의 작동 원리를 잘 풀어냈는데요.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선험적인 원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물을 볼 때 인간 마음 안에서 뜨는 표상들이 어떠한 형식들을 거쳐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던 거죠. 마치 컴퓨터 스크린에 뜨는 내용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현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들이 보아도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칸트 이전까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칸트는 인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선험적 원리에 초점을 두었지만 칸트 이전에는 마음이 아닌 사물 그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이라는 사물은 삼각형이라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인간은 삼각형을 삼각형 그대로 볼 수 있는 참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갈고 닦아 진리에 이르는 것이 당시의 조류였던 것이죠. 즉, 사물과 마음의 일치되어야 한다는 진리 대응설에 기초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 즉, 물 자체를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로는 사물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칸트 이전에서의 진리 대응설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 논리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칸트의 등장은 인식의 기준을 인간의 내면으로 옮겨왔기에 더 이상 신을 언급 안 해도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가 말하는 인간 내면 안에서 선험적으로 주어진 인식 능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등장으로 사물이란 이전과 다르게 사물 그 자체입니다. 어떠한 참된 명제도 지니고 있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이러한 사물을 인간은 감성적 직관을 통하여 사물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감성적 직관을 통하여 사물의 정보를 수용할 때 사용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란 시간과 공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은 자연적으로 운동하는 흐름적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고 마치 지나간 일에 대하여 회고할 때 당시의 시간과 공간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감성적 직관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는 종합화되고 개념화되는 지식적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지성이 담당합니다. 감성적 직관이 수동성이라면 지성은 능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성에도 받아들인 정보들을 규제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12개 범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만 해도 범주가 10가지였지만 칸트에게 오면서 2개가 추가된 12개의 범주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12개의 범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인간의 손가락이라고 여기면 될 것 같네요. 손가락으로 물건을 다듬듯이 지성도 12개의 범주, 즉 12개의 손가락으로 수용된 정보들을 규제하게 됩니다. 12개의 범주에 대해서는 대략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은 사물의 정보를 감성적 직관을 통해 받아들이는데 이때 사용되는 형식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정보를 다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지성이 갖고 있는 12개의 범주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래 감성과 지성이란 물과 기름과 같아서
감성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지성으로 전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감성이 받아들인 정보를 지성으로 개념화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칸트에 의하면 그 무언가란 상상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자유로운 개념 사용을 위한 도식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하철을 사용해 본 어떤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는 지하철을 사용했던 정보를 가지고 지하철 노선이라는 상상의 그림, 즉 도식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식화된 그림을 가지고 지하철 노선도라는 개념을 만들겠죠. 이렇게 상상력은 물과 기름이었던 감성과 직관을 연결해 주므로 인간 안에서 표상을 갖게 합니다. 이제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성이라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갖더라도 응용된 분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사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성의 기능인 이념은 파편적이었던 지식들을 어떠한 줄기 아래 결합되게 만듭니다. 이성의 역할은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것 말고도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법률이 기록된 법전과 같아서 인간의 지성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감독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사물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앞서 설명했듯이 잘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 이 같은 마음의 장소를 초월론적 차원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로써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라 한다면 인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 능력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에서 사유 능력을 담당하는 이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시 언급하지만 이성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식을 체계화하고 지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전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성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사변적 관심.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관심.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향유적 관심. 일단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사변적 관심에서는 인간의 4가지 인식 능력 중 지성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관심에서는 이성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향유적 관심에서는 판단력, 즉 상상력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주관적 관심에 따라 사용되는 인간의 인식 능력 비율도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칸트를 떠올릴 때면 인간은 물 자체를 완전히 알 수 없기에 기존의 형이상학을 해체하고자 했던 사람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칸트는 오히려 형이상학의 욕망을 증명하기 위해 이성에 대한 법정을 먼저 세우고자 노력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순수 이성 비판은 신앙의 자리를 내주기 위해 지식을 폐기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이 있다면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인데요.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의 여파는 대단히 컸습니다. 당시에는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대립되는 2가지 양상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합리론입니다. 수학과 같이 3 더하기 3은 6이라는 명제는 정확하고 뚜렷한 진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삼각형은 세변으로 되어 있다
라는 말도 진리이겠죠. 이와 같은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하는데요. 피타고라스와 같은 합리론자들은 수학을 모든 학문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다음으로는 경험론입니다. 삼각형은 세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분석 명제라면 삼각형은 금띠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종합 명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종합 명제는 주어진 대상의 내용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석 명제와 같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통하여 내용이 확장되는 것이기에 그만큼 오류가 있죠. 하지만 칸트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구분짓지 않고 합쳐버립니다. 이 말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면서 내용의 확장까지도 허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입니다. 이로써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칸트인가라는 책의 첫 번째 부분인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핵심을 살펴보았는데요. 칸트는 기존에 없었던 인간 마음의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므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